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예술에 대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 함께 하시죠. 오늘도 김찬용 도슨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지난 3주 동안은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때 언뜻 말씀드렸었던 좀 신간 서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오기 딱 1시간 전에 드디어 탈고를 해가지고 정말 좀 속 시원한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3주 동안 달리셨군요. 네, 진짜 거의 하루에 한 2-3시간씩 자면서 계속 책만 썼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요. 네, 약간 감옥에 gathin 것 같은 느낌으로 있다가 오늘 진짜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안 씻고 나오신 게 너무 이렇게 딱 느껴져요. 네, 머리를 못 잘라가지고 오늘 끝나자마자 머리를 좀 자르려고.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글 같은 거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게 잘 생각이 안 나죠. 네, 그렇죠.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나오면 꼭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직접 만나는 일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도슨트로 참여 중이신가요? 네,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네. 세종문화회관에 가시면은 요하네스버그 국립박물관 소장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네에서 앤디 홀까지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도슨트 안내를 하다 보니까 네. 평일에 지정된 시간에 12시, 2시, 3시 이렇게 오시면은 현장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 네. 제목이 참 매력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코너는 우리는 오늘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지금 좀 날도 요즘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씨에 딱 어울리는 국가를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네덜란드로 좀 떠나볼까 합니다. 네덜란드요? 네. 네덜란드가 요즘이 좋은가요? 사실은 3월부터 5월 둘째 주까지가 그 튤립 축제 기간이긴 해가지고 이젠 딱 끝나는 시즌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가시면은 날씨 자체는 오히려 프랑스나 이런 데는 조금 더우실 수도 있는데 네덜란드는 조금 더 북쪽이다 보니까 좀 더 시원하거나 선선한 느낌이 있어서 가시기에 딱 괜찮은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로 가니까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사실 반 고흐가 생각이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좀 생각이 나고. 그렇죠. 축구도 네. 유명한 곳이죠. 그렇거든요. 반고흐 미술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말고도 좋은 미술관이 더 있나요? 네, 사실 네덜란드는 미술 여행으로는 그리 막 많이 가시진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막상 유명한 도시인 암스테르담을 벗어나도 미술관이 워낙 많아서 암스테르담 안에도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에 해당하는 레이크스 뮤지엄이나 혹은 슈테델링 미술관이라는 시립미술관도 워낙 인기 많고요. 혹은 거기서 벗어나셔도 헤이그 쪽에 가시면은 마우리츠하이스라는 미술관도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막 너무 많습니다. 보이만스 판 베닝엄 미술관도 있고 데포트 보르린덴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동선을 네덜란드로 들어가서 파리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프랑스나 벨기에, 독일 쪽에서 네덜란드로 들어와서 아웃하셔도 꽤 괜찮아서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미술관이 많이 있군요. 좋아요. 여기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탐방을 좀 해봅시다. 먼저 그래도 첫 번째는 반고흐 미술관 가야겠죠? 네, 아무래도 보통 가시는 제일 큰 목적이 반고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국가대표 그죠. 예술가에 해당하고 네. 또 그 미술관이 제일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가시는데요. 여긴 혹시 가신다면은 암스테르담 가시면 뮤지엄 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박물관 미술관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광장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가끔 맥주 축제 같은 것도 하고 해가지고 튤립 축제도 여기서 광장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봄 시즌에 가시면은 반고흐 미술관을 포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레이크스 뮤지엄하고 슈테델링 미술관 혹은 모코 뮤지엄이라고 네. 현대 스트리트 아트하고 어반 아트 보여주는 것도 이 광장 안에 다 한 5분 거리 안에 다 있어가지고 둘러보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공간입니다. 뮤지엄 플레인. 네. 거기 서면은 그냥 고개만 둘러봐도 네네, 서로 예.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서로 다 연결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산책하시고 미술관 하나 보고 나와서 앞에 이제 또 먹거리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래요? 드시고 또 이동하고 이러셔도 괜찮은 그런 동선입니다.
근데 반고라면 이미지가 네덜란드 사람이긴 한데 뭐 살고 작품 활동한 건 거의 프랑스여서 네네. 프랑스 사람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덜란드에 언제 산 겁니까, 이분은? 근데 사실 머무른 기간으로 따지면은 이분이 1853년생인데요. 마지막 4년을 주로 프랑스에 머물렀었던 거고, 아. 그 전에는 주로 네덜란드하고 지금은 막 벨기에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지역, 네. 국가에 있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래 머물렀다고 하긴 조금 모호하지만 이 사람이 미술 자체를 늦게 시작해서 아마 사연들 영화로 너무 많이 나와서 아실 텐데 원래부터 막 화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화상으로 나름 꽤 잘 나가다가 이제 사랑에 실패하고 약간 사업이 점점 이제 쫓겨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선교사 생활하다가 27이 되어서 화가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엔 네덜란드에서 그림을 그렸었고요. 마지막 4년이 이제 프랑스 파리하고 남프랑스 쪽인데 이때 우리가 딱 좋아하는 막 색채도 예쁘고 전성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 대한 임팩트가 좀 강하다라고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프랑스에만 쭉 산 줄 알았더니 프랑스에 산 시기는 4년밖에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밤의 카페, 테라스, 뭐 별이 빛나는 밤 이런 대표작들은 대체로 프랑스에 있던 시절에 그린 거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쁘다 혹은 뭐 이 사람 색깔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은 다 프랑스에서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초기에 그렸던 좀 농민을 그렸거나 탄광 노동자분들을 그렸거나 이런 작품들이 네덜란드 쪽 혹은 벨기에 쪽에서 그린 걸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옛날에 이제 싸이월드의 그 미니홈피 스킨으로 많이 썼었는데. 별이 빛나는 밤이요. 아, 그렇죠. 예, 네. 아니, 밤의 카페 테라스도 그랬습니다. 예, 에코백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 반고 미술관이 본관하고 신관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1973년에 만들어진 본관이 그 네. 가족들이 작품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 이것도 참 멋졌던 게 사실 기증할 무렵에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판매하고 하면서 그냥 집안에 불을 축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고스란히 국가에 기증함으로써 이제 존재 조건이 대신 언제든 반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늘 유지해달라. 그만의 미술관을 유지해달라라는 조건을 걸어서 이제 완공된 게 73년에 만들어진 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다채로운 걸 보여드리려고 1999년에 이제 신관이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제 갈색 벽돌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옛날에 좀 본관이고 보통 가시자마자 더 눈에 띄는 동그란 형태로 유리로 되어 있는 미술관이 신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은 현장에서 아예 티켓 구매가 불가능. 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네. 다 온라인으로 이제 몇 시 방문까지 예약하고 가셔야 되고. 아, 시간까지요? 네, 이거 작은 추천 사항은 여행 가가지고 난 뭐 간 다음에 한 3, 4일 있다 갈 거니까 가서 예약해야지 이러시면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가기 전에 네, 특히 이 계절 날씨에는 최소한 한 1, 2주 전에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를 하고 가시는 게 맞고 가격은 현재는 32.5유로여가지고 그럼 한 4만 원 돈 되지 않나? 비싸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상설 전시하고 기획 전시 모두 다 그냥 들어가시면 보시게 되는 거여가지고 큰 미술관 2개 보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본관하고 신관이 전시가 되어 있는 작품들도 좀 차이가 납니까? 네, 이게 개인 관람으로 가시면 신관으로 먼저 입장하게 돼 있고요. 네. 단체로 예약해서 가시면은 본관으로 먼저 입장하게 보통 되어 있는데요. 본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소장하고 있는 반고 작품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 층은 이제 자화상 딱 붙어 있어가지고 맞이해주는 느낌으로 돼 있고 그 위로 한 층씩 올라가면서 이제 화가로 시작한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에서 시작했던 때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가서 좀 새로운 인상파라는 거 보고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를 보여준 다음에 동생이 이제 좀 형, 딴 데 가보는 거 어때? 해가지고 남프랑스 아를 가서 그렸을 때랑 이제 충돌해가지고 귀가 절단된 이후 그 바로 옆 동네인 생레미 가가지고 요양하면서 그 유명한 그 별이 빛나는 밤 그린 거 이제 물론 말씀드린 여기 있진 않습니다. 여기 있진 않은데. 그래요? 네, 이게 여기 있지는 않고 네. 그 뉴욕에 가야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뉴욕에 가야 보실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 그
말씀드린 생레미하고 시기를 보신 이후에 오베르까지 딱 보면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본관 같은 경우에는 반고흐의 인생 전반을 작품으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신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반고흐 작품 반, 새로운 작가 반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됩니다. 아, 새로운 작가들의 전시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저도 지지난달에 다녀왔는데 현재까지 이번 6월 초까지 진행되는 전시는 그 독일의 거장 중에 안젤른 키퍼라는 분이 지금 생존해 있는 거장이 있으신데요. 이분 작품 반하고 이제 반고흐 작품 반 이렇게 섞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여기 없다는 거죠. 네, 그 별이 빛나는 밤이 보통 말씀하셨던 휘몰아치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별이 빛나는 밤이 있고요. 그게 하늘에 별에 동글동글함이 있는 거. 아, 맞습니다. 네. 막 약간 회오리 치는 것처럼 네네네. 되어 있는 그게 있고 그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건물 보이면서 밤 보이는 거 그건가요? 가운데 북두칠성 떠 있고 그 가운데 그 오른쪽 끝에 사람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좀 잔잔한 거고 그건 모르겠네. 말씀하신 약간 네. 왼쪽에 사이플러스 나무 있고 교회 가운데 보이는 게 휘몰아치는 그 별이 빛나는 밤인데 두 종류가 대표적이거든요. 유화로 그려진 거는 딱 네. 두 개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개는 좀 유명한 건 말씀드린 뉴욕 모마 미술관에 있고 다른 하나는 아이러니하게 이것도 네덜란드가 아니라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있어가지고 네덜란드가 되게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반고흐 작품의 거의 60%에서 70% 가까이를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일 인기 많은 것들이 다 남의 나라에 좀 가 있긴 해가지고 그게 좀 네덜란드 측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렇겠네요. 반고흐가 귀를 절단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여기 있습니까? 네, 그 작품도 여기에 소장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2층에 해당하는 3층에 해당하는 레벨 2에 가시면 있는데요. 이건 사실 반고흐가 그린 작품은 아니고요. 이 사람하고 친했었던 폴 고갱이라는 예술가가 네. 이제 동생 테오라는 사람, 이 반고흐의 동생인 테오라는 사람 부탁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리라는 남프랑스 가가지고 반고흐하고 잠깐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근데 둘이 성향이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가지고 이래저래 계속 충돌을 해왔었는데 특히나 이 작품을 그려주면서 반고흐하고 너무 크게 싸워서 귀를 절단하게 되고요. 이게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반고흐라는 작품인데 살짝만 검색해 보셔도 그 생각 드실 겁니다. 내 친구라는 사람이 네 초상화 그려줄게 혹은 너 사진 찍어줄게 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그려주거나 찍어줬다면은 어떤 기분일까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싸울만 했다라는 생각 아마 드실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사람을 어떻게 봤을지가 좀 상상이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쵸. 나중에 언뜻 찾아보시기만 하셔도 일반적으로 우리 사진 찍어줄 때 그 사람 잘 나오게 하고 싶으면 사람을 가운데 배치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일단 오른쪽 한쪽 구석에 얼굴 반 잘리는 듯한 모습으로 일단 그려놨고요. 자세히 보시면 눈도 조는 것처럼 풀려 있고 그리고 아마 익숙하실 해바라기라는 그 시리즈가 사실은 고갱이 알을 내려온다고 했을 때 고갱 방 꾸며주려고 이 사람이 그렸던 시리즈여가지고 약간 고갱에 대한 사랑과 헌사를 담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해바라기는 다 시들게 그려놨고 심지어 반고흐 붓은 사인도 하기 힘든 수준으로 얇은 붓 들고 있게 그려놔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약간 디스였던 거죠. 야, 너는 이 수준밖에 안 돼. 이런 걸 그려놓으니까 너무 화나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화를 못 이기고 귀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던 거고요. 소위 매기는 거였군요. 그쵸. 이건 근데 딱 보셔도 딱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어떻게 포장하려고 해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려줬다고 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약간 그 깔아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심성이 좀 섬세한 반고였다고 해도 이건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근데 역동적이긴 해요. 그쵸. 색이 사실 좀 힘있고 하다 보니까. 동작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보시면 나름 힘 있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말씀드렸던 과거부터 뭐 그랜드 매너라고 보통 얘기해가지고 우리 요즘 사진 찍거나 할 때도 사용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구도가 됐든 네. 혹은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좀 기본 룰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걸 싸그리 무시한 형태의 그림이다 보니까 반고흐도 독학 중심의 예술가이긴 했지만 그림을 배우긴 배웠던 사람이어서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럼 이 반고흐 미술관을 갔을 때 놓치지 말고 꼭 봐야 할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마스터피스급으로 평가받는 작품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에서 그렸던 시기 작품들이 다 어둡거든요. 그 시기 대표작 중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이 작품이 이 사람이 원래 그 밀레라는 농민 많이 그리는 화가를 되게 존경했어가지고 저렇게 땀 흘리면서 손에 모래가 다 껴있고 옷도 못 갈아입고 힘든 상태에서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저들의 삶이야말로 위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렸던 이 작품이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첫 번째 대표작이다, 완성된 작품이다 하고 자기가 언제 했었던 작품이어가지고 네. 좀 상징성이 굉장히 큰 작품이고요. 그리고 반고흐 관련 전시 가시면 좀 많이 보시는 작품이 아르레 방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고갱하고 같이 지냈던 그 아르레에서 이제 인상파의 영향으로 색이 완전히 개안된 이제 자기 특성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의 작품이나 그 방이 있는 노란 집 이란 그 작품 시리즈. 이건 혹시 영화 좋아하시면 러빙 빈센트라는 그 애니메이션화되어 있는 반고흐 영화에서 딱 배경지로 나오던 그 원화도 보실 수 있고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몬드 꽃이 핀 나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이러니한 게 반고흐가 장남으로 국내 교양서적에 종종 소개되지만 사실은 그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 떠나자마자 그 이름을 물려받고 자기 딱 같은 날 또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 생일 무렵 되면은 그 약간 폭삭 속았수다 이런 드라마 그 내용처럼 어머니가 먼저 떠난 아이 때문에 생일 축하는 못 해주고 우울해하는 걸 보면서 자란 게 고흐였었는데 이 고흐의 이름을 착한 동생 태호가 자기 아들 조카에게 물려주게 되거든요. 그때 되게 걱정하면서도 이 아이도 내 이름 이것도 물려받아서 우울하게 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다가 동생이 용기를 북돋아 주자 그 아이의 인생에만큼은 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하고 그려줬던 게 아몬드 꽃이 피는 나무란 작품인데요. 이건 가족들이 가족을 위한 작품이라고 끝까지 기증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국가의 설득을 당해가지고 대신 이건 어디도 빌려주지 말고 늘 여기 걸어놔달라 해가지고 언제 가셔도 마지막 피날레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이 작품이어서 이건 꼭 보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야, 이것도 정말 인터넷 화면으로만 봤었는데 실물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싶네요. 확실히 아직까진 그 얘기는 있습니다. 뭐 아무리 이런 LED가 됐든 뭐가 됐든 미디어 기술이 좋아지고 있어도 네. 반고흐는 특히나 좋아하시면은 그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물감 되게 재료 그대로 짜버리고 꾸덕꾸덕하게 쌓아 올리면서 좀 질감 느껴지게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반고흐 작품은 인간이 직접 육안으로 감상한 느낌하고 화면으로 감상한 느낌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작가다 라고들 평가하고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 확실히 그 색의 힘이라고 할까 에너지를 좀 더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그림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디지털로 볼 때랑 실제로 어딘가를 가서 그 실물을 볼 때 에너지가 좀 다른 것 같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또 유화물감 같은 것들은 물질 매체이긴 하다 보니까 우리 서예 같은 거 볼 때도 필력 느껴진다 이러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 약간 힘을 조절하고 거기에 약간 그 조절을 통해 감정을 담아내고자 하고 그런 것들이 먼 미래에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직접 보는 실존의 경험을 미디어가 완벽하게 따라오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의 반고흐 미술관에 있는 작품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음악 함께 하시죠. 영화 러빙 빈센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Starry Starry Night, 리아나 라 하바스의 노래입니다. Starry Starry Night, 리엔 라 하바스의 노래였습니다. 영화 러빙 빈센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한 곡이었죠. 3849님, 저는 반고흐 그림 보고 있으면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히비스님, 좋아하는 빈센트 반고흐 이야기 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3302님, 반고흐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미술관이 세워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또사님, 뉘는 시절 고흐는 총 대신 붓을 든 체게바라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코너 함께 하면서요, 네덜란드로 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고흐 미술관 둘러봤는데, 이제 본관과 신관으로 나뉘어 있고, 본관에는 이제 반고흐의 작품들이 있다. 그리고 신관에는 이제 기획전들이 열린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전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반고에게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반고하고 같이 봤을 때 큰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예술가나 혹은 어떤 집단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독일의 안젤른 키퍼라는 예술가하고 함께해서 반고의 이런 뭐 별이 빛나는 밤이든 해바라기든 이거를 이 사람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거대한 작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갈 때마다 이게 늘 새롭게 전시가 이루어져서 재작년에 되게 이슈가 됐었던 전시 하나가 그 포켓몬 스튜디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네. 그쪽에서 이제 반고풍으로 뭐 피카츄 그리고 막 이런 것들 같이 전시했었는데 그래요? 그 전시가 또 대중성이 되게 뛰어났어가지고 그건 그랬겠네요. 네, 농담 섞어 얘기하는 그 덕 중에 덕은 양덕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서양의 그 피카츄 옷 입은 사람들 막 다 오셔가지고 막 보고 했어서 그런 약간 와. 대중적 이벤트도 가끔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네. 그 반고 미술관 포켓몬 아니면 피카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현장 당시 모습 같은 거 아마 몇 개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런 그러네. 이벤트는 사실 자주 있진 않고요. 보통은 현대 예술가하고 좀 많이 협업을 해서 뭐 데이비드 호큰이나 아니면 예전에 뭐 우리 좀 익숙할 만한 분이 그 금박 쓰는 화가로 유명한 구스타브 클림트 이런 예술가하고 작품 반반 섞어가지고 반고가 이렇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걸 그리는 새로운 미술 세계를 열었고 그게 이런 동료나 후배들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뭐 이런 식의 기획으로 보통 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포켓몬하고 같이 한 거 보니까 이 게임을 좋아하거나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코스가 됐었겠네요. 네, 그때가 오히려 진짜 전 그때 사실 못 가긴 했는데 네네. 그때 줄이 어마어마했다고 그 예약률이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포켓몬한테 영광인 거겠죠? 제 생각엔 그렇긴 한데 모르죠. 또 그쪽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마니아분들 입장에서는 반고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반고의 작품들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나란히 전시된다든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참 그런 것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미술적인 어떤 미학의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반고 정도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 혹은 그 이상의 멋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참 많은데 반고의 그림은 그거랑은 좀 다르게 뭔가 매력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진짜 안목이 깊으신 건데 보통 반고하면 그 네임밸류 때문에 막연히 위대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전 가끔 강연이나 안내할 때 말씀드리는 게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다라고 약간 중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 이름 잠깐 얘기한 클림트든 아니면 뭐 다빈치든 혹은 렘브란트 이런 예술가들은 이미 10대 때부터 인간을 그려내는 비례가 됐든 원근법이든 이런 기술적인 예술에 있어서 거의 탑에 도달해 있거든요. 근데 반고흐는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완전 초기작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평균 신장 제일 크다는 네덜란드 사람들을 되게 짜리몽땅하게 그려놨을 정도로 비례감이나 이런 기술적인 회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요. 굳이 음악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그 절대음감 같은 것처럼 네.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색을 느끼고 자기 방식으로 조합해서 해석해내는 이 감각이 되게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품 보실 때도 뭐 사진처럼 정확히 그렸네 이런 느낌으로 위대하다기보다는 와 어쩌면 뭐 이런 순간 밤하늘의 풍경이든 아름다운 들판이든 이런 것들을 이런 색채와 이런 터치로 이렇게 역동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했을까 네. 이런 약간 공감대로 사실 더 큰 감동을 주는 사람이지 좀 뭐 가창력이 뛰어나서 이런 느낌처럼 테크니컬한 걸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인생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반대로 이분의 재능이 만약에 어려서부터도 너무너무 훌륭했다면 뭐하러 무슨 화상을 하고 선교사를 하고 했겠어요. 바로 화가를 했겠죠. 근데 네. 그럴 수 없는 재능이라고 주변에서 인지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유일하게 인정해 준 게 그 동생 태호였었다 보니까 아무도 네. 모를 때 저는 솔직히 그 반고 본인보다 동생 태호가 훨씬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 쪽이어가지고 정도군요. 위대한 예술가는 사실 자기만의 능력으로 그게 발현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주변인의 역할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나 반고은은 그게 더 컸던 사람이어서 살아있을 때는 동생이 후원했고 사후에는 동생의 부인이었던 요한나 봉화란 사람이 그 아무도 관심 안 갖던 반고우를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서 이렇게 전설로 만들어버렸다 보니까 혼자서 만들어진 전 예술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도슨트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뭔가요? 저는 그 반고 해바라기 시리즈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용으로 처음에 그렸다 보니까 총 큰 항아리에 들어있는 시리즈가 7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그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 독일의 알테피나코테크란 미술관 가면 거기 해바라기가 하나 소장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해바라기 보면서 큰 감흥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시리즈 중 하나네 이런 식이었는데 거기 해바라기는 유독 색이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좋아지면서 든 생각이 작가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우리 큐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작품이 아예 달라 보인다 싶었던 게 반고흐는 물감을 두껍게 칠하고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직접 조명을 쓰면 이게 반사가 심해서 가까이 가면 오히려 번쩍거리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독일은 가서 얘는 색이 왜 이렇게 잘 보이지? 다른 물감 썼나 하고 보다 보니까 그쪽은 직접 조명이 아니라 천장을 흰색 곡면으로 만든 다음에 반사광 이용해서 간접 조명으로 빛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색이나 그 힘이 너무 더 잘 느껴져서 그래서 그때 작품도 좋아진 동시에 이래서 이제 그 작품을 보여주는 사람의 능력치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림 자체가 평면이기 때문에 직광이 훨씬 더 그림을 돋보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고의 그림은 좀 다를 수도 있겠군요. 네, 뭐 사실 유화 계열이 특히나 이게 반사가 심해가지고 네네네. 조명 연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조명도 워낙 발전하기는 해서 그죠. 네. 직접 조명인데도 그런 반사력이 약하거나 혹은 그 방어 유리 자체가 반사가 거의 안 되게끔 한번 걸러주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고흐는 확실히 상황에 따라서 좀 특히 다르게 느껴지는 예술가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반고흐 뮤지엄 다녀왔고요. 두 번째 어디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암스테르담에서 좀 멀리 떠나셔야 되긴 하는데 오테를로에 위치해 있는 크렐러 밀러 미술관에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멉니까? 암스테르담에서. 여기 혹시라도 만약 유럽에서 렌트해서 움직이신다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가실 수 있기는 한데 만약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면서 가실 거면은 평균이 3시간에서 3시간 반이고요. 여기가 특히나 호에벨로의 국립공원이라고 공원 규모가 여의도 7배 사이즈인데 입구에서 뭐 하이킹 하듯이 들어가거나 자전거로 갈아타고 들어가실 거면 3시간 반 이상도 걸리는 공간이어서 네. 하루 근데 이 주변에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이거 말고는 딱히 또 볼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로지 이 미술관과 이 작품들만을 위해서 가야 되는 공간이긴 해서 오, 네. 그래서 반고흐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가보실 공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테를로. 네네. 오테를로 암스테르담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는 여기 있는 미술관 또 소개해 주시죠. 여기가 말씀드린 그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라는 공간인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사립 컬렉션으로 시작이 됐고요. 무슨 컬렉션이요? 사립 컬렉션 그 크렐러 밀러가 부부 이름이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자기들이 모은 작품입니까? 네, 처음에 이 집안이 네. 그 국립공원 자체가 원래 이 부부의 개인 사냥터였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엄청 좀 부유하신 분들이군요. 네, 초부호였었는데 이분들이 원래 자기들 개인 수집품으로 모아서 이제 친구들이나 손님들만 보여주는 개인 갤러리 정도만 거기 운영을 하다가 네.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에너지 산업이 바뀌면서 집안이 조금씩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자 이것도 국가하고 딜을 해가지고 기증할 테니 국가가 국립미술관으로 완성해서 운영 관리를 해주고 대신 살아있는 동안 그 부인인 헬렌 크렐러 밀러를 명예관장으로 계속 이곳을 관리하게끔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은 국립미술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야, 좀 이런 건 정말 멋있네요.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그 돈으로 어떤 작품을 모아서 그걸로 미술관을 만든다. 이분들은 그림을 그린 예술가는 아닌데 이분들의 이름이 불멸로 남았군요. 네, 그리고 가보시면 재밌는 게 어떻게 끌어모았는지도 거기 글로 소개돼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헬렌 크렐러 밀러가 안목이 좋아서 자기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막 구한 다음에 한 번에 많이 안 샀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이 없는 한 해당 몇 점씩 산지가 공개돼 있거든요. 그게 이유를 읽어봤더니 한 번에 많이 사면 시장에서 그걸 알아챌 수 있으니까
처음엔 한 해에 3점, 다음에 5점 이런 식으로 사다가 한 5, 6년 지났을 때 갑자기 30점, 40점씩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이 인지하기 시작해서 딴 사람들도 사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이제 좀 전투적으로 자본 투자하면서 끌어모아서 실제로 앞서 갔다 오신 네덜란드 반고흐 미술관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반고흐 작품을 2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이 미술관이어서 이 2곳만 합쳐도 반고흐 작품 평생의 것 중 70%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반고흐는 좀 다작인 편인가 보죠? 그러니까 활동 기간은 짧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게 작품이 유화로 하면은 유화는 한 900점 정도를 남겼고요. 이 드로잉 스케치പ്പ് 하나 다 포함하면 2000점 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여기가 240점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화 위주로 해가지고 240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수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외에 사실 절반 가까이는 전체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반고흐 미술관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도 좀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까? 여기서 제일 유명한 작품은 반고흐 작품 인기 투표할 때 종종 1위를 하기도 하는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게 별이 빛나는 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귀 절단하는 충돌이 있었던 이후에 홀로 정신병원 들어가서 새벽녘에 보이는 창밖의 풍경을 되게 고독하고 우울한 감정일 때 그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밤의 카페 테라스는 반대로 그 아르에 이제 그 고갱이란 사람 내려온다라고 하고 가장 좀 희망에 차 있고 꿈에 부풀어 있던 시절의 그림이다 보니까 훨씬 좀 더 낭만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아직 고갱을 만나기 전이군요. 네, 고갱 이제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제 신난. 이제 나도 우리도 새로운 예술학파 만들어가지고 역사에 이름 남기겠지 하면서 이제 자기 거 더 만들어 놓으려고 그리던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외엔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작품 실제로 바로 옆옆에 그 우체부 룰랭의 초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편지 많이 주고받은 거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편지 다 날라줬었던 사람의 초상도 있는데요. 네. 작은 추천은 그 작품은 보시면 뒤에 막 꽃무냥 막 날아다니고 하거든요. 벽지도 아닌 것이 실제 꽃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인기작은 아니지만 거기 무슈 진우의 초상이라고 해가지고 카페테리아 주인집 남편 초상 막 그린 것도 있는데요. 비교하시면 좀 웃긴 게 그 남편 초상은 자기 약간 내려다보고 깔보는 것처럼 되어 있고 배경도 단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룰랭의 초상은 꽃무냥에 되게 예쁜 색으로 그려져 있어서 이 사람은 확실히 보이는 대로 그린다기보다는 사람을 그릴 때도 자기가 좋아하고 느끼는 대로만 이렇게 그려놨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어도 반고흐가 이 사람을 참 사랑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인상파인가요? 맞습니다. 약간 그 인상이 좀 감정의 인상을 되게 감정의 남기는 것 인상. 같아가지고 반고흐의 제일 위대한 업적이 딱 말씀하신 가시적인 세계를 그냥 목격해서 관찰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그런 인상을 담아낸다라는 측면이 예술에서 제일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반고흐 작품을 진짜 단 한 점도 아직 실물로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면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사람의 그림에 사람들이 꽂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저 모마에 있다고 한 별이 빛나는 밤. 네네. 저는 이 작품 정말 좋아하는데 이 작품을 좀 오랫동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던 밤하늘이 떠오르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봤던 밤하늘과 내가 봤던 밤하늘 다를 테고 그쵸. 그날의 날씨나 풍경이나 온도나 뭐 모든 거 다를 텐데 내가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을 당연히 보죠. 당연히 보는데 막 뚫어지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밤하늘을 뚫어지게 보는 날은요. 뭔가가 있는 날이에요. 내가 뭔가 고민이 있던가 뭐가 잘 됐던가 뭐가 안 됐던가 뭐 아무튼 뭐 그런 날 어딘가 뭐 둔턱에 앉아서 밤하늘을 뚫어지게 보죠. 근데 그렇게 봤던 어떤 울적했던 날의 밤하늘의 모습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런 지점이 그 감상자들한테 제일 크게 울림을 주지 않나 싶어서 반고흐 작품은 예를 들어 다빈치 모나리자 이런 건 되게 말씀드린 기술적인 회화이다 보니까 그 기술이나 뭐 역사 가치나 이런 걸 이해하지 않고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배경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반고흐 작품은 일단 말씀드린 편지글 이런 거로 이 당시에 이 사람 심리가 어땠는지도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냥 앞에 서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런 물감을 이런 힘으로 이런 감정으로 그렸겠구나 이게 되게 좀 깊고 쉽게 공감되다 보니까 직관성이 되게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아서 말씀해주신 그런 좀 공감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네, 그럼요. 근데 네. 특히나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보통 더 깊은 공감을 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고의 자화상 이런 거를 볼 때는 별 느낌이 잘 없는데 제가 이렇게 강렬하게 뭔가 제 감정이 울렁울렁 일어나는 그런 작품이 있더라고요. 별이 빛나는 밤. 그래서 좀 사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살 수만 있다면은 정말 팔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마음 아픈 게 좀 국내에는 제대로 된 게 없긴 하죠. 일본에는 그 헬바라기 7점 중 한 점을 솜포 그죠.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기는 한데 국내에는 아쉽게 아직은 보기 힘들긴 합니다. 모마에서 만약에 판다면 얼마쯤에 거래가 될까요? 별이 빛나는 밤이요? 네. 그건 제 생각에는 최소가 수천억 단위고 제 1조 이상의 가격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모나리자에 그래도 비견할 수 있을 만한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니까요. 정말 만약에 판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나 돈 좀 있어 하는 사람은 다 손들고 그렇죠. 일어나겠죠. 대부분은 다 몰려올 거고요. 그게 팔리는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그러네. 상황을 방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국내에서 반고 원화전이 진행 중입니까? 네, 이 크렐러 밀러를 추천드린 제일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이미 암암리의 소문 들으셨었던 분들은 이게 서울에서 이미 전시가 진행됐었어가지고 그때 작년에요? 네네. 네네네. 그때 이제 원화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 너무 많다 그러고 해서 나 못 봤는데 하고 아쉽다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작품이 그대로 지금 네덜란드 측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그대로 다 가지고 가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와 있는 작품이 그 크렐러 밀러 미술관 소장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76점 왔거든요. 근데 가끔 말씀하시는 게 막 몇백 점씩 걸어놓는 전시도 많다 보니까 작품 얼마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린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반고흐 작품 전체가 240-50점 정도여가지고 그중 거의 3분의 1을 보내준 거거든요. 물론 말씀드린 밤의 카페 테라스 이게 있지는 않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이 사람의 뭐 대표작들로 소개되는 뭐 착한 사마리아인이든 혹은 뭐 우는 남자가 됐든 뭐 대표작들이 꽤 많이 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이런 것들 와 있어가지고 12년 만에 들어온 거여서 그거 이번에 놓치면 결론적으로는 또 한 10년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나 반고 한번 원화로 직접 경험하고 싶다 하신다면 6월까지 진행이 되는 전시여서 6월이요? 네. 아직 남았네요. 6월 22일까지라고 확인이 돼가지고 한번 괜찮으신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외에도 혹시 추천하는 다른 네덜란드 미술관이 있다면요? 네, 혹시라도 가신다면은 워낙 말씀드린 좋은 곳은 많은데 그래도 책이나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만한 작품을 꼭 보실 거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뮤지엄 플레인에서 반고흐 미술관에서 딱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게 레이크스 뮤지엄이라고 이게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고요. 여기 네덜란드 3대 거장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렘브란트라는 예술가의 야경이란 작품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걸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혹은 암스테르담에서 벨기에나 파리 쪽, 프랑스 쪽으로 내려가신다면 그냥 기차나 차 타고 내려가시는 길에 헤이그에 들러주시면은 헤이그의 마우리츠하우스 미술관이란 공간이 있고요. 여기 가시면은 북방의 모나리자란 별명으로 소개되는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라는 그 베르메르란 예술가 발음 따라 퍼미어라고 소개되기도 하는데 국내에선 보통 그 동명의 영화로 유명한 이 작품도 보실 수 있어서 이거 정도는 그래도 네덜란드 가신다면 미술 관심 없어도 볼 가치가 있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함께 훑어볼 수 있겠네요. 헤이그는 또 우리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도시이기도 그렇죠. 해서. 네. 실제로 그 바로 옆입니다. 그 우리 그 이한열 열사가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스스로 그렇게 마지막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그 국제회의에 썼던 공간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게 마우리츠하우스 미술관이어가지고 가시면은 같이 그 관광지라고 하긴 뭐하지만 역사를 기억하면서 보시기에도 좋은 미술관입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덜란드의 반고흐 미술관과 크렐러 밀러 미술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찬영의 다정한 미술관 3주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